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수연은 오늘도 평소처럼 병동 입구 유리문을 천천히 밀었다.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발끝에 힘을 실은 채 바닥을 스치며 걸었다. 요양원은 늘 그렇듯 적막했다. 간혹 들리는 기침 소리나 나직이 부르는 간호사의 목소리 정도가 공기를 깨우는 유일한 소리였다. 홀 쪽 책상에 놓인 인게이지를 넘기던 동료가 수연을 향해 고개만 살짝 들었다. 오늘 703호실에 새로 한 분 오셨어. 수연은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입소자 하나 바뀌는 일은 이제 새롭지도 않았다. 하지만 뒤이어들은 말이 걸렸다. 좀 특별해. 말도 없고 낯도 잘 안 가리신데 이름도 기억 못한다더라. 수연은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흘리며 병실로 향했다. 초록색 커튼이 반쯤 열린 병실 안, 창가 쪽 침대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등을 돌린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뒷모습. 하얀 머리칼과 짙은 등선, 그리고 무릎 위로 놓인 양손이 차분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지내게 될 수연입니다. 그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돌아서지도 않았고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다. 수연은 다가가 조심스럽게 다시 말을 건넸다. 식사는 하셨어요? 이번에도 대답은 없었다. 다만 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마치 바람에 스치는 나뭇가지처럼. 그가 고개를 천천히 돌렸을 때 수연은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마주했다. 낯선 얼굴, 하지만 이상하게도 익숙한 눈빛이었다. 눈밑이 깊게 꺼졌고 입가주름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지만 그 눈동자만은 흐리지 않았다. 오히려 또렷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를 지켜본 사람처럼. 수연은 그 시선을 맞받아 보다가 조금씩 시선을 내렸다. 그는 무표정하게 다시 고개를 돌렸다. 무언가 단단한 벽 같은 게 그 사이에 놓인 것 같았다. 수연은 더 이상 말을 붙이지 않고 물컵과 물티슈를 책상 위에 가지런히 정리한 뒤 조용히 물러났다. 퇴근 무렵 병실을 다시 들렀을 때도 그는 같은 자세였다. 그림자처럼 창가에 앉아 있었다. 수연은 이불을 가볍게 펴주고 가운 끝을 정리하며 낮게 말했다. 오늘 많이 피곤하셨죠? 내일은 조금 더 편해지실 거예요. 그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러나 이번엔 그녀의 말이 끝나자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렸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여긴 어딘가. 처음 듣는 목소리. 걸걸하고 낮았지만 담담했다. 요양원이세요. 쉬어가시는 곳이에요. 나는 왜 여기 있는 건가? 몸이 조금 안 좋으셨대요. 그래서 잠시 머무시는 거예요.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말없이 눈을 감았다. 수연은 손끝으로 가운 주름을 한 번 더 정리했다. 그 손길은 너무도 조심스러워 마치 무언가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더듬는 듯 보였다. 그날 밤 수연은 퇴근길에 이상하게 그 남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누구를 닮았을까? 어디서 본 적이 있었나? 그 눈빛은 왜 그렇게 깊게 파고드는 걸까?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수연은 눈을 감았다. 이름이라도 알면 좋을 텐데.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 이름이 자신과 얼마나 가까운 단어인지. 수연은 출근하자마자 3층 병동부터 돌기 시작했다. 세면을 도와야 할 분이 셋, 기저귀, 교체 대상은 넷.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지만 그 와중에도 수연은 703호실을 먼저 향했다. 익숙한 몸의 흐름이었다. 생각보다 더 빨리 그에게 손이 먼저 갔다. 문을 열면 여전히 창가 쪽 침대. 그 자리엔 그가 있었다. 침대에 똑바로 누운 채 천장을 보고 있었고 눈을 감고 있는 듯 했지만 완전히 잠든 건 아니었다. 그의 손끝이 이따금씩 이불 위를 두드리는 것을 보면 의식은 분명 깨어 있었다. 어르신, 씻으셔야죠. 오늘은 햇빛이 좋아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대신 그는 느리게 눈을 떴고 수연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정말 짧은 순간 마치 그 눈빛 안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스쳤다. 수연은 괜히 입꼬리를 들어보였다. 이대로 계시면 금방 등이 뻐근해지세요. 옆으로 돌아드릴게요. 그녀가 그의 몸을 살짝 돌리자 노인의 팔이 힘없이 따라왔다. 그 안에선 아주 희미하게 저항과 수용 사이의 갈등 같은 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끝내 아무 말 없이 몸을 맡겼다. 수연은 젖은 수건으로 천천히 그의 등을 닦기 시작했다. 뻣뻣한 어깨뼈, 말라붙은 살, 흘러내린 피부 아래로 세월이 쌓여있는 듯했다. 괜찮으세요? 너무 차가웠죠. 물은 따뜻했지만 말은 습관처럼 나왔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다. 한참을 닦던 수연이 문득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단단했을 손, 지금은 힘이 빠진 채 침대 가장자리에 걸쳐 있었다. 그 손이 문득 그녀의 아버지 손과 닮아 있단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시장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생선을 손질하던 아버지의 손, 굵은 핏줄과 손등의 점, 마디가 부은 관절까지 어쩐지 닮아 있었다. 순간 수연은 수건을 멈췄다. 죄송해요. 물 묻었네요. 금방 닦아드릴게요. 그는 눈을 뜨지 않았지만 그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가 사라졌다. 그걸 눈치챈 건 수연뿐이었다. 그날 점심 무렵 식판을 챙겨 다시 병실을 찾았을 때 그는 혼자서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수연은 그 자세가 다소 놀라웠다. 입소 후 처음이었다. 항상 누운 채로만 있었던 그가 스스로 몸을 일으켰다는 것. 어르신, 혼자 앉으셨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대답하지도 않았다. 다만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이전과 달랐다. 확실히 무언가를 더 오래 머금고 있었다.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그는 이번엔 낮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햇빛이 들어와서. 수연은 말없이 웃었다. 그리고 수저를 챙기고 반찬 뚜껑을 하나하나 열며 말했다. 오늘 반찬 중에 멸치볶음 있어요.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짜지 않게 나왔더라고요. 그는 가만히 고개를 돌려 햇빛이 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를 조금 더 오래 바라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말없이 밥을 먹는 모습을, 고개를 숙인 채 입에 숟가락을 가져가는 손을, 그리고 그 사이 미세하게 떨리는 입꼬리까지 모두 눈에 담기고 있었다. 한편으로 이상했다. 자신이 왜 이토록 관심을 가지는지, 왜 다른 어르신들과는 다르게 이 노인에게만 더 신경이 쓰이는 건지. 그날 퇴근길, 수연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김정남이라는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다. 별 의미 없다는 걸 알면서도 뭔가 확인해보고 싶었다. 어쩌면 정말 우연이라도 무언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지만 검색 결과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너무 흔한 이름이거나 또는 실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자꾸 신경 쓰이지? 혼잣말을 뱉은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그 눈빛을 떠올렸다. 묘하게 나짖고 어딘가 마음을 건드리는 그 시선. 문득 오래전 어릴 적 사진 속에서 봤던 아버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기억은 희미했지만 눈매나 입꼬리의 방향, 무표정일 때 인상이 어딘가 겹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건 단지 과한 감정이입일 뿐이라며 수연은 머리를 가볍게 저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타고 시동을 켰을 때 다시 그의 손이 떠올랐다. 그 손은 정말 이상하리만큼 익숙했다. 703호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수연은 그가 이미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조금 놀랐다. 이전엔 늘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던 그가 오늘은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팔을 천천히 흔들며 뭔가를 읊조리고 있었다. 소리는 너무 작았고 말인지 숨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지만 그의 입술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일찍 일어나셨네요. 수연이 밝은 톤으로 인사를 건네자 그는 고개만 아주 느리게 돌렸다. 그 시선에는 낯선 피로감이 깃들어 있었지만 동시에 어제와는 다른 조금은 부드러운 느낌이 어렸다. 잠이 안 와서. 그의 말은 짧고 뚝뚝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주 말하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묘하게 무게감이 있었다. 수연은 그의 옆에 있는 책상 위에 물컵을 놓고 묻지도 않았는데 물티슈를 챙겨 들었다. 그의 손을 닦아주려 다가갔을 때 그는 아주 짧게 손을 들어 거부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괜찮습니다. 제가 닦을게요. 하지만 수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조금만요. 손이 너무 차가우셔서요. 그가 거절하지 않자 수연은 그의 손을 가볍게 감쌌다. 체온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싸늘했다.
그 손에서 묘한 익숙함이 또 한 번 스쳤다. 그녀는 그 감정을 꾹 누르며 수건으로 그의 손등을 닦아냈다. 여기 오신 지 벌써 며칠 됐어요. 조금은 익숙해지셨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이 꼭 무응답은 아니었다. 수연은 그가 지금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꺼내려 애쓰고 있다는 걸 느꼈다. 사실 저도 처음 요양보호사 시작했을 땐 무섭고 어색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익숙해지더라고요. 사람한테. 그녀의 말에 그가 살짝 고개를 기울였다. 익숙해진다고 다 좋은 건 아닐지도 모르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익숙해지면 덜 아프긴 해요.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도 제 마음이 덜 흔들리니까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다. 그 시선은 이전보다 훨씬 길었다. 무언가 판단하려는 눈빛. 그러나 동시에 어떤 감정을 헤아리려는 듯한 눈빛. 넌 안 흔들려 보여. 그렇진 않아요. 많이 흔들려요. 근데 웃네. 안 웃으면 버티기 힘들어요. 그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정말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로 흔들렸다. 그건 미소도 조소도 아닌 어떤 감정의 흔적 같았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는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밖은 흐렸고 작은 비가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다. 비 냄새가 나. 창문 조금 열까요? 수연이 천천히 창문을 밀어 열자 눅진한 공기와 함께 묘한 비의 냄새가 병실로 스며들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어릴 때 비 오는 날이면 마당에 나가 뛰었어. 비 맞는 걸 좋아했지. 그런 기억이 있으시네요. 잘 안 나. 방금 떠오른 거야. 마당이 있었는지 나간 게 맞는지도 확실치는 않아. 그냥 그런 기분이 들었어. 그 말에 수연은 가슴이 조금 저릿했다. 그가 지금 무언가를 기억해내려 애쓰는 것 같았다. 그 기억은 진짜일 수도 있고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그 순간을 느끼고 있다는 거였다. 그녀는 입술을 조금 다물고 있다가 말했다. 저도 어릴 때 비 맞는 거 좋아했어요. 엄마는 감기 걸린다고 화내셨지만요. 그가 짧게 웃었다. 그 웃음은 소리 없이 지나갔지만 수연의 가슴 한쪽에 오래 맴돌았다. 잠시 후 그녀는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서려 했다. 그때 그가 갑자기 말을 걸었다. 이름이 수연이라고 했지.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네, 수연이에요. 그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수연의 심장이 순간 내려앉는 듯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흔한 이름이라 그렇죠. 그럴 수도. 그는 다시 조용해졌다. 수연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문을 닫으며 병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마음속으로 물었다. 설마 아닐 거야.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창가로 기울어진 햇살과 그 속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그의 모습이었다. 늘 누워있던 그가 요 며칠 새 아침마다 저렇게 앉아있는 일이 잦아졌다. 정면을 보지 않고 창을 향해 앉아있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시간 바깥에 놓인 사람 같았다. 가만히 숨을 쉬고 있을 뿐인데도 주변 공기가 고요하게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수연은 잠시 멈춰서서 그의 등을 바라보았다. 별다른 동작 없이 앉아있는 그 모습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다. 오늘도 말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조용히 다가갔다. 어르신, 좋은 아침이에요. 햇살이 참 좋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를 보는 눈빛엔 더 이상 경계가 없었다. 언제부턴가 그가 그녀를 마주보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었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수연이요. 그는 잠시 중얼거리듯 되뇌었다. 수연. 수연은 웃으며 그의 손등에 손을 얹었다. 손이 또 차가워졌네요. 아침엔 꼭 장갑이라도 껴야겠어요. 그녀가 물수건을 꺼내 들었을 때 그가 갑자기 말했다. 넌 손이 따뜻하구나. 수연은 멈칫했다. 그 말이 무심한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전 기억을 짚어내려는 사람처럼 뿌연 감정 사이를 헤매고 있었다. 네, 사람 손이 이렇게 따뜻했던가 싶었어. 그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하지만 수연은
그의 말이 단순한 감상 이상의 것임을 느꼈다. 손을 닦아주다 말고 그녀는 무심히 그의 손바닥을 천천히 펼쳤다. 굵은 선이 얽힌 그 손바닥 위에 그녀의 손이 겹쳐졌다. 무언가 오래된 기억이 거기서 반짝이는 것 같았다. 마치 예전에도 이 손을 잡은 적이 있었던 것처럼. 어릴 적에 아버지 손을 자주 잡았거든요. 굉장히 거칠었어요. 그런데 꼭 안아주실 땐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어요. 그는 조용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표정 없이 그러나 깊은 시선으로. 수연은 그 시선을 마주보다가 스스로 말문을 닫았다. 이상했다.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 얘기를 꺼냈다는 게. 늘 잊으려 했던, 아니 그냥 모른 척해왔던 아버지. 그녀의 아버지는 오래전에 사라졌다. 어머니 말로는 갑자기 떠났다고 했다. 별말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렇게 어느 날 자취를 감췄다고. 그는 아직도 그녀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수연은 다시 손을 놓고 반찬 뚜껑을 하나씩 열었다. 오늘 반찬은 무나물이에요. 조금 싱겁지만 맛있어요. 그는 말없이 수저를 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정확했다. 한 숟갈, 또 한 숟갈. 조용히 입으로 옮기며 식사를 이어갔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수연의 눈에 자꾸만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어릴 적 그녀가 아프다고 칭얼거리면 조용히 죽을 끓여주던 손. 숟가락을 쥐고 천천히 불어가며 건네주던 손길. 그의 지금 모습과 그 시절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럴 리 없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잘 먹었습니다. 처음 듣는 인사였다. 그동안 수연이 수없이 챙긴 식사 속에서 그가 먼저 감사를 표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수연은 어색하게 웃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잘 드셨어요. 그는 그녀를 보며 평소보다 훨씬 오래 시선을 두었다. 그리고 낮게 천천히 말했다. 넌 사람을 조용히 끌어당기는 구석이 있어. 수연은 당황스러웠다. 감정을 드러내는 성격도 아니고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어쩐지 그녀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처럼 가슴 깊은 곳에 박혔다. 아마 제가 혼자 살아서 그럴지도 모르죠. 그녀의 말에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다르지. 말 한마디, 손 한 번에도 의미를 붙이게 되거든. 수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은 그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그리고 문득 그의 손이 자신의 손등을 스쳤다. 우연인 듯 아니면 의도된 동작인지 모르겠지만 그 짧은 접촉은 하루 종일 수연의 기억 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수연은 복도 끝 임시 병실 앞에서 잠시 멈췄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던 그 문이 지금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거웠다. 노인은 그 방에 혼자 있었다. 1인실로 옮긴 지 이틀째, 방음이 잘 되는 구조의 창 하나뿐인 작은 공간. 그 안엔 환자용 침대 하나, 스탠드 조명, 그리고 작은 사이드 테이블이 전부였다. 수연은 문을 열지 않고 한참 문 손잡이 위에 손을 올린 채 서 있었다. 마음이 먼저 들어가 있고 몸만 따라가지 못하는 이상한 상태였다. 조금 있다 조용히 문을 열었다. 불은 켜져 있었다. 그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작은 조명이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바깥의 빗소리는 유리창을 톡톡 두드리며 흐르고 있었다. 그녀가 조용히 들어가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늦게 오시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수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레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오늘 병동이 좀 바빴어요. 근데 이상하죠. 여기만 오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그는 미소를 짓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무표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를 바라봤다. 오래. 숨결이 조금은 얇아지는 그 거리감에서 수연이 입을 열었다. 저 사실 누군가랑 이렇게 단둘이 방 안에 있는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는 고개를 약간 기울였다. 혼자인 게 익숙했거든요. 누구랑 밥을 먹는 것도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그게 다 낯설었어요. 창밖의 번개가 아주 멀리서 흘렀다. 잠깐 방 안이 흐릿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녀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이렇게 단둘이 있는데. 숨을 들이마셨다. 입술이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고 눈이 흔들리지 않게 최대한 천천히 말했다. 괜찮을까요? 그는 말이 없었다. 단 한순간 눈동자의 파문이 일었고 입술이 아주 살짝 열렸다가 닫혔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 하나가 수많은 이유와 상처와 시간을 넘은 대답이었다. 수연은 가만히 일어났다. 그에게로 걸어갔다. 침대 옆 아주 가까운 자리에 멈춰 섰다. 그녀는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이 그녀의 손바닥까지 번져왔다. 정말 괜찮아요? 이번엔 아주 낮은 목소리였다. 대답은 없었다. 그저 손에 힘이 들어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가슴께로 조심스레 몸을 기댔다. 심장이 느껴졌다. 느리고 고요하고 오래된 시계처럼. 하지만 살아있었다. 그 안에서 뭔가가 두근두근 맥을 짚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그녀의 등을 감쌌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수연은 눈을 감았다. 몸이 반응하기 전에 마음이 이미 허락한 순간이었다. 나 당신한테만은 기대고 싶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처음으로. 그리고 그 밤 불은 꺼지지 않았고 말도 많지 않았지만 감정은 선을 넘었다. 지독하게 조용했고 숨은 조여들었고 심장은 고통처럼 뛰었지만 둘은 아주 천천히 서로를 품었다. 세상에 없는 공간처럼 병실 하나 안에 두 사람만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아무도 알 수 없는 밤. 그날 이후 수연은 매일 같은 시간을 병동에서 보냈지만 모든 감각이 달라졌다. 눈에 보이는 것, 손끝의 감촉, 귀에 들려오는 숨소리 하나까지도 삶은 그대로인데 자신만 달라진 느낌이었다. 그와 마주하는 순간이면 병원이라는 공간이 아닌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다. 환자와 보호사의 경계도, 나이와 역할도, 그 모든 건 무의미해졌다. 그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조용히 무너졌다. 703호 복도 끝에 있는 작은 휴게 공간. 커피 자판기 옆에 서서 수연은 종이컵에 커피가 담기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다른 보호사 2명이 수다를 떨며 다가왔다. 703호 어르신, 진짜 말 수 없긴 없더라. 근데 은근 눈빛 장난 아니던데. 맞아. 말 없고 조용하고 뭔가 있어 보이잖아. 멋있기도 하고.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컵을 받아들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천천히 올라왔다. 그들이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가 마치 비수처럼 느껴졌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그가 담기는 게 불편했다.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이름조차 붙이기 어려운 감정.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그를 누구에게도 나누고 싶지 않았다. 수연은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점점 더 그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식사 시간마다 그의 반찬을 먼저 챙기고 그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손톱이 자라있으면 조용히 다듬었다. 누군가 부탁한 것도 아니었고 지시받은 일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이 먼저 스스로 나섰다. 어느 날엔 병원 근처 마트에서 고구마를 사다가 살짝 쪄서 반찬통에 담아 가져가기도 했다. 이거 예전에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수연은 그 조용한 반응 하나에 마음이 꽉 찼다. 하지만 그런 평온함은 오래 가지 않았다. 하루는 간호사 하나가 703으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됐다. 정기 점검이었고 단순한 수치, 기록이 전부였지만 그녀가 그와 마주보며 웃는 모습에 수연의 속이 뒤틀렸다. 그날 밤 수연은 무의식적으로 그의 방을 찾아갔다. 늦은 시간이었고 그는 책을 펼쳐놓고 침대에 기대고 있었다. 계세요? 그가 고개를 들었다. 내일은 제가 못 올 수도 있어요. 수연은 갑작스레 말했다. 다른 병동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렇지도 않은 반응. 당연한 일처럼 아무 감정 없는 얼굴. 그게 더 아팠다. 그렇게 아무렇지 않으세요? 그는 고개를 갸웃했다. 제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챙기겠죠.
그 말은 현시였고 아무 문제도 없는 대답이었지만 수연은 그 말에 서늘한 감정이 밀려왔다.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쉽게 마음 주지 마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그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도 질투하네요. 그 말은 조용히 웃는 듯 했지만 동시에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다. 수연은 스스로에게도 놀라웠다. 질투라니. 그 말이 그렇게 와닿을 줄 몰랐다. 미안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가 손을 들어 그녀의 손을 살짝 감쌌다. 당신한텐 괜찮아요. 그 말 한마디에 수연의 숨이 멎었다. 그 어떤 인정보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더 강했다. 그날 이후 수연은 스스로가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감정이 자꾸 앞서 나갔다. 그가 옆 병실 환자에게 웃어주면 괜히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았고 다른 직원이 그의 팔을 부축해주는 걸 보면 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일어났다. 그는 조용했고 변함없는 태도를 유지했지만 문제는 자신이었다. 자꾸만 더 가까워지고 싶었고 그의 모든 순간에 자신이 들어가고 싶었다. 이건 사랑일까 아니면 중독일까.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수연은 조용히 병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 안에서 그녀를 바라보던 시선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요양원 인근에는 작은 빵집 하나가 있었다. 수연은 야간 당직을 마치고 뜨거운 팥이 든 단팥빵을 몇 개 샀다. 그가 달콤한 걸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된 건 얼마 전이었다. 무심히 꺼낸 말 한마디. 예전에 팥 들어간 건 잘 먹었지. 그 말 하나가 수연의 손에 오늘도 봉지를 들려줬다. 그가 앉아있던 병실.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책장을 넘기던 손이 그녀를 보고 멈췄다. 팥빵이에요. 따뜻할 때 먹는 게 맛있다길래 조금 서둘렀어요. 그는 말없이 받아들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한 입 베어 물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 짧은 말에 수연은 웃었다. 그가 웃은 건 아니었지만 그 말투 하나가 그녀에겐 충분한 답이었다. 며칠 뒤 그는 수연에게 말했다. 여기 커튼이 너무 어두워요. 낮인데 밤 같아. 수연은 병실 안 커튼을 살펴봤다. 분명 일반 병실보다 좀 짙은 색이었다. 창문은 작았고 햇살도 드물게 들어왔다. 그럼 작은 조명 하나 갖다 놓을까요? 머리맡에 두면 더 따뜻해 보일 텐데.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에는 거절도 고마움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수연은 상관없었다. 그날 퇴근길 그녀는 작은 무드등을 하나 샀다. 그의 머리맡엔 이제 은은한 불빛이 밤새 그를 감싸고 있었다. 요양보호사의 월급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수연은 계산하지 않았다. 그를 위해 쓰는 돈은 왠지 돈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웨터 한 벌, 편한 슬리퍼, 따뜻한 무릎 담요, 하나둘 늘어가는 물건들 사이에서 수연은 점점 그의 방을 만들어갔다. 이상했다. 그를 더 오래 이 공간에 머무르게 만들고 싶은 감정. 돌봐야 할 사람이 아니라 자기 공간 속에 담아두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고 있었다. 혹시 다음에 책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연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어떤 책이요? 예전에 읽다 만 시집이 있었는데 가벼운 위로 같은 글이 많았거든요. 수연은 바로 알아봤다. 책은 오래돼 절판이었지만 중고 사이트를 뒤져 결국 찾아냈다. 며칠 뒤 그녀는 포장을 벗기지 않은 책을 내밀었다. 이 책 맞아요? 그가 책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표지를 쓰다듬는 그의 손끝이 잠시 멈췄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예요. 그때도 지금도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지는 책. 그날 밤 그는 책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한 장씩 넘기며 말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다 기억해요?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다. 그가 말하는 기억이 단순한 메모력 같은 게 아니라는 걸. 그는 그녀가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조금씩 정확히 알아가고 있었다. 며칠 뒤 처음으로 그는 돈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 제가 예전에 쓰던 안경이 망가졌는데 여기선 새로 맞추기 어렵겠죠. 수연은 아무 대답 없이 가방을 뒤졌다. 지갑을 꺼내고 안경점 이름이 적힌 명함을 꺼내 보여줬다.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주말에 잠깐 외출 신청 내드릴게요. 같이 가면 더 좋고요. 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수연은 깨달았다. 그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요구했다는 것을. 그 전엔 가만히 받아들이기만 했던 그가 이제는 원한다는 표시를 하기 시작한 것. 그게 왜 이렇게 기쁜 건지, 왜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건지 수연은 설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그녀는 그를 위해 더 많은 걸 주고 싶었다. 그가 바란다면 그 무엇이든 아무 말 없이 기꺼이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비가 그치고 난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요양원 1층 현관에 서 있던 수연은 아무도 없는 복도를 바라봤다. 당직이 없던 날이었지만 퇴근하지 않았다. 오늘은 그냥 가고 싶지 않았다. 703호 병실 문 앞. 수연은 아무런 노크도 없이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는 불을 끄지 않은 채 침대에 앉아 책을 펼쳐두고 있었다. 머리맡 조명이 그의 옆 얼굴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다. 오늘은 그냥 있고 싶어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책장을 덮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와의 거리는 이제 익숙했다. 숨결이 닿을 듯한 거리에서도 더는 떨리지 않았다. 이젠 우연이 아니에요. 나 당신을 원해요. 누가 뭐래도 내가 선택했어요. 그 말에 그는 짧게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두 번째 밤은 조용했고 첫 번째보다 더 느렸으며 그만큼 더 깊었다. 수연은 그에게 모든 감각을 맡겼다. 의심 없이, 주저없이, 마치 자신이 그의 사람이 된 것처럼. 그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침대에서 정리된 이불을 바라보며 잠시 웃었다. 그는 새벽에 잠든 채였다.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그녀는 조용히 병실을 정리했다. 책상 위엔 어젯밤에 그가 읽던 책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녀는 무심히 책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책갈피 사이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사진이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그것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그건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다. 노란 원피스를 입고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 해맑게 웃고 있던 시절. 수연은 그 사진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다.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오래전 사진. 왜 이 사진이 여기 그의 책갈피에 끼워져 있는 걸까? 그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문득 그가 말했던 문장이 다시 떠올랐다. 내 딸도 그 이름이었어요. 수연. 그때는 그저 흔한 이름일 거라며 넘겼다. 그 말이 왜 그리도 찜찜하게 남아 있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침대 위에서 잠든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눈을 감고 고르게 숨을 쉬고 있는 남자. 자신이 사랑을 나눈 남자. 그리고 지금 자신의 아버지일 수도 있는 사람. 수연은 조용히 뒷걸음질 쳤다. 사진은 가슴에 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병실 문을 닫고 나오자 복도 끝까지 이어지는 불빛이 멀게 느껴졌다. 그녀는 벽에 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만 머릿속은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다. 설마 진짜 그럴 리가. 마음속에서 수천 번을 부정했지만 사진은 너무 확실했다. 누군가가 함부로 가져다 둘 수 있는 사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멍하니 병원 현관에 나섰다. 비는 그쳤지만 땅은 축축했고 구름은 여전히 낮게 깔려 있었다. 수연은 속으로 중얼였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숨이 가빠졌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이 너무 따뜻했고 그의 숨결이 너무 익숙했고 그의 눈빛이 너무 닮아 있었다. 그것들을 잊고 싶었다. 그 모든 것이 사랑이 아니라 운명이었다는 걸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고 그와 선을 넘었고 이제 진실 앞에 서게 되었다. 아무도 없는 복도 끝에서 수연은 한참을 서 있었다. 손에 쥐고 있는 사진이 땀에 젖어가고 있었지만 놓지 못했다. 그 사진 속 노란 원피스를 입고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는 부정할 수 없이 자신이었다. 가슴이 조용히 하지만 깊숙하게 무너졌다.
왜 그가 이걸 가지고 있었을까? 왜 그 사진이 아무도 모를 요양원 1인 실침대 옆 책 속에 숨어 있었던 걸까?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 사진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혹시 설마 그 사람, 수연은 몇 번이고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도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얼굴은 어릴 적 흐릿한 기억 속,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던 아버지였다.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손끝에 남은 체온이 말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가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이 절대 낯선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는 걸. 그날 이후 수연은 병실 앞에서 몇 번을 망설였다. 703호 문 앞. 예전엔 아무렇지도 않게 열던 문이 이젠 손잡이를 잡는 것조차 망설이게 했다. 결국 열지 못하고 다시 닫았다. 복도를 몇 걸음 돌아 나가다 다시 돌아오길 수차례. 나 이 방 안에 들어가도 괜찮을까? 이틀 뒤 수연은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다. 그는 침대에 기대 책을 읽고 있었고 그녀를 보자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오래 걸렸네요. 수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의자에 앉았다. 그의 손등 위에 시선이 멈췄다. 말라있고 검버섯이 피어난 손. 하지만 그녀가 알고 있는 자신의 손과 어디선가 묘하게 닮은 그 손.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이상하죠. 당신만 오면 내가 예전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그 말에 수연의 숨이 멎었다. 예전이요? 응.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계속 생각만 났어요. 눈이 닮은 아이였어요. 많이 웃던 아이. 수연은 그 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고 있었고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감출 수 없었다. 그는 기억을 잃은 건지 아니면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흐릿해진 건지 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감정이 먼저 알아보고 있었다. 그걸 수연은 뼈가 시리게 느끼고 있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럴 리 없잖아. 작게 중얼였지만 그 말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다. 사진 속 웃고 있는 자신, 그리고 그 사진을 간직하고 있던 남자. 그 둘 사이에 설명이 불가능한 감정이 있었다. 처음부터 이상했다. 그의 눈빛이, 목소리가, 침대맡에 놓인 스웨터 하나조차. 자신은 왜 그를 다른 환자와 다르게 바라보았을까? 왜 그와 눈이 마주쳤을 때 오래된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을 받았을까? 그건 단순한 이끌림이 아니었다. 그건 본능이었다. 피가 스스로를 알아본 것이다. 수연은 책상에 엎드려 조용히 울었다. 처음 우는 눈물이 아니었지만 이토록 무겁고 조용한 눈물은 처음이었다. 다음 날 수연은 다시 703호로 들어섰다. 그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그녀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이불을 정리하며 손을 닿지 않게 조심했다. 내가 당신 손 잡아도 돼요? 그가 묻자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다. 미안해요. 오늘은 그냥 옆에만 있을게요. 그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앉은 쪽을 바라보다 다시 조용히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수연은 그가 말을 꺼내지 않기를 바랐고 그가 진실을 기억하지 않기를 바랐다. 만약 그가 내가 내 딸이었구나. 그렇게 말해버린다면 지금까지 나는 모든 순간이 지독한 죄처럼 느껴질까봐. 그러니까 아직은 말하지 말았으면 했다. 아직은 그가 기억해내지 않기를 바랐다. 자신도 아직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 밤 근무를 바꾸는 건 어렵지 않았다. 요양원은 늘 인력이 부족했고 수연이 나선다면 누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녀는 책 한 권을 들고 703호 문 앞에 섰다. 이틀 전 그 책 속에서 자신의 사진이 나왔고 그 이후부터 그녀는 아무것도 삼키지 못했다. 손이 문 손잡이에 닿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문을 조용히 열자 그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다. 기미한 불빛 아래 침대 머리맡엔 스웨터 한 벌이 니트레이 개어 있었고 그의 손엔 책이 들려 있었다.
바로 그 책. 밤이 조용해서요. 수연은 그렇게 말하며 병실 안으로 조심히 걸어 들어갔다. 그는 그녀를 보고 천천히 웃었다. 이런 밤엔 누군가 떠오르죠. 그 말에 수연의 심장이 조용히 일그러졌다. 누구 생각나세요? 그녀는 물었다. 숨을 죽인 채. 글쎄요. 이름은 잘 기억 안 나요. 그는 시선을 창밖으로 옮기며 말했다. 근데 웃는 얼굴은 또렷해요. 감기 걸리면 꼭 열이 나던 아이였는데 웃을 땐 꼭 엄마처럼 눈이 접혔죠. 지금 생각해도 이상하게 선명해요. 수연은 말을 잃었다.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그가 책을 덮었다. 손등에 검은 점이 하나 박여 있었다. 자신의 손에도 똑같은 자국이 있다는 걸 수연은 예전에야 알았다. 어릴 때부터 이유도 없이 남아있던 점 하나. 늘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던 흔적이 이제는 너무 명확하게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슴께에서 조심스레 사진을 꺼냈다. 그날 본 사진,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자신의 과거, 이거. 그녀는 말없이 사진을 내밀었다. 그는 사진을 받았다. 그리고 가만히 바라봤다. 손끝이 사진 위를 천천히 지나갔다. 이 사진, 한 번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건데.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 웃는 얼굴이 정말. 그는 말을 멈췄다. 수연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그 얼굴을 바라봤다. 그의 눈동자에 자신이 닿은 듯한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진을 다시 책 위에 내려놓으며 그는 말했다. 참,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네요. 이 사진만 보면 수연은 입술을 떨었다. 말하고 싶었다. 저예요. 단 3글자만 꺼내면 모든 진실이 정리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입을 다물었다. 그 말은 그를 죽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그녀를 딸로 인식하지 못한 채 조용히 병상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어쩌면 이 모든 걸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균형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침대 가장자리를 정리하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지금 이 순간 전부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괜찮아요. 그는 수연을 바라봤다. 아무것도 모르는 눈동자였다. 그 눈이 낯설어서 그리고 너무 익숙했어. 수연은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병실을 나섰다. 복도 끝에서 수연은 주저앉았다. 벽에 이마를 기댄 채 오열했다. 그의 온기가 아직 손에 남아 있었고 그의 말투가 귓가에 맴돌았다. 지금껏 나눴던 모든 시간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되감기듯 지나갔다. 사랑이었고 그리움이었고 운명이었고 그리고 비었다. 아버지, 제발 끝까지 기억하지 마세요. 그녀는 그 말을 자신의 머릿속에서 수도 없이 되뇌었다. 기억은 안 나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감정만큼은 제가 모두 안고 갈게요. 703호. 그는 책을 다시 펼쳤다. 사진은 책장 사이에 조심히 끼워두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그녀가 누군지 몰랐다. 며칠 후 노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무런 예고도 없었고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말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다시는 뜨지 않았다. 그날 아침 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요양원에 도착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703호 병실로 향하면서도 그가 자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어젯밤에 잠이 들 때 유난히 숨이 깊고 일정했기에 오늘도 비슷하겠지 싶었다. 그녀는 노크 없이 문을 열었다. 습관처럼 침대 옆에 걸린 커튼을 걷고 어르신, 아침이에요. 작게 불렀다. 그러나 그는 눈을 뜨지 않았다. 잠든 듯 보였지만 숨결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순간 멈췄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흔들렸다. 천천히 다가가 침대 옆 심전도 장비의 선들이 모두 꺼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듯했다. 병원 특유의 침묵이 그날따라 유독 날카롭게 들렸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다. 조금 쉬어야겠다는 듯 조용히 잠든 표정.
그녀는 발걸음을 멈춘 채 그를 바라보다가 가만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손을 뻗어 이불 끝을 정리하고 그의 손등을 살짝 감싸 쥐었다. 이젠 아무런 체온도 남아 있지 않았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너무 조용해서 감정조차 미처 따라오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머리맡을 정리했다. 책 한 권, 읽던 시집. 책갈피 속엔 아직도 사진이 끼워져 있었다. 그 사진 속의 아이, 노란 원피스를 입은 자신. 주연은 사진을 꺼내 가슴에 꼭 안았다. 마지막까지 기억하지 않으셨네요. 목이 메었다. 그러나 울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시트를 올려 그의 얼굴을 덮었다. 다시 볼 수 없는 이마, 다시 듣지 못할 그 숨소리. 제가 딸이라는 걸 끝내 모른 채 가셨네요. 그 말은 거의 속삭임처럼 작았다. 주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그가 누워있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다 문득 손에 들려있는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모든 시간. 그가 남긴 건 말 한마디 없었고 주연도 끝내 진실을 전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마주 보고 있었던 시간만이 남았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젠 저만 기억하면 되니까요. 그녀는 그 말을 마음속으로 다시 중얼이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병실 문을 닫고 나와 703호 문패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김춘식이라는 가명. 그 이름 밑엔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다. 퇴소 3월 21일. 사망 원인 자연사. 딱 4글자. 자연사. 자연스럽게 떠났다고.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고. 단지 그렇게만 적혀 있었다. 그의 삶 전체를 정리하는 단어치고는 너무 조용하고 담백해서 주연은 이상하게 울지 못했다. 그저 가슴 한가운데가 쿡 꺼져버린 듯한 허기만 남았다. 그날 밤 수연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도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다. 아무도 없는 집, 불 꺼진 거실, 그리고 조용한 공기. 그녀는 그 사진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다. 가만히 바라보다 슬그머니 책장에서 조그만 액자를 꺼내 사진을 넣었다. 이제 내가 당신을 기억할게요. 그녀는 그 말을 처음으로 입 밖에 냈다. 그리고 나서야 천천히 눈물이 흘렀다. 그는 끝내 그녀를 몰랐고 그녀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이름을 하루하루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그 이름은 아버지였다. 장례식장은 생각보다 작았다. 조용했고 너무 조용했다. 빈소엔 흰 국화만이 몇 송이 놓여 있었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다. 그의 이름이 적힌 영정 아래에는 꼭 김춘식 가명이었다. 누구도 그의 진짜 이름을 몰랐고 가족 연락처도 끝내 찾지 못했다. 주연은 한참 동안 영정을 바라보았다. 검은색 이본, 무표정한 영정사진, 그리고 백지처럼 비어있는 조물록. 빈 의자에 앉은 수연은 입술을 꾹 다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춘식 어르신의 요양보호사입니다. 누군가 들을 것도 아닌데 그녀는 그렇게 중얼였다. 그 말 외에는 더 이상 어떤 호칭도 붙일 수 없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오늘 이 자리에도 놓이지 않았다. 그녀는 끝까지 보호사였다. 입관을 준비하던 장례식장 직원이 작은 종이를 건넸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소지품 목록이었다. 시계 하나, 헌 지갑, 시집 한 권, 사진 한 장. 그녀는 마지막 줄에서 손을 멈췄다. 사진 한 장. 그 사진이 어떤 것인지 수연은 알고 있었다. 노란 원피스를 입고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 웃고 있는 아이. 자신의 얼굴이었다. 그의 관은 고요히 닫혔고 그 누구의 울음도 섞이지 않았다. 장례식장 스피커에서는 낡은 클래식 음악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수연은 조용히 영정 앞에 다시 섰다.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말했다. 잘 가세요. 그 한마디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몰랐다. 아버지라는 말은 끝내 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수백 번도 넘게 불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인사했다. 누군가 봤다면 그저 보호사의 예의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그 자리에는 딸이 있었다. 그의 마지막을 지켜본 단 한 명의 조문객. 장례를 마치고 수연은 요양원 옥상에 올랐다. 바람이 불고 있었고 하늘은 흐렸다. 그녀는 가방 안에서 그가 남긴 시집을 꺼냈다. 표지가 닳고 귀퉁이가 접힌 책. 책갈피에 끼워진 사진은 이미 오래전의 감정을 머금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꺼내 조심스럽게 액자 속에 넣었다. 이제 이건 제 기억으로만 남길게요. 사진 속 아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이제 아무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표정이었다. 그날 밤 수연은 오랜만에 불을 켠 채 잠들었다. 방 안에는 빛이 들었고 그녀는 작은 숨소리를 내며 베개를 적셨다. 침묵의 이별, 말하지 못한 고백, 그리고 끝내 이름 한 번 부르지 못한 슬픔. 그 모든 것을 가슴에 안고 그녀는 또 하루를 시작했다. 703호는 지금 다른 노인이 쓰고 있다. 벽에 걸린 이름표는 바뀌었고 창가 커튼은 다른 패턴으로 바뀌어 있었다. 침대 위엔 새로운 사람이 누워있고 그의 목소리, 기침, 작은 말소리까지도 703호라는 공간을 새로운 기억으로 채워가고 있었다. 수연은 여전히 그 병실에 들어간다. 이제는 그냥 직업으로서, 요양보호사로서 습관처럼 침대를 정리하고 물컵을 채운다. 하지만 가끔 습관보다 먼저 떠오르는 그림자가 있다. 이 자리에 누워있던 사람, 눈을 감고 있던 그 남자,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을 따린 줄도 모르고 조용히 미소 짓던 그 눈빛. 그는 죽었다. 조용히, 말없이. 그리고 그녀는 그를 보냈다. 또 말없이.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요양원 옆 조그마한 공원 벤치에 앉아 수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저녁 햇살이 길게 드리워진 길 위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갔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눈을 돌리자 당연히 그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눈빛이, 그 입술의 모양이 그와 너무 닮아 있었다. 그녀는 커피를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왜 이렇게 잊혀지지가 않죠? 속으로 중얼였지만 그건 기도 같았고 고백 같았다. 수연의 집, 거실 한쪽 작은 선반 위에 사진 액자가 하나 놓여 있다. 노란 원피스를 입은 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 그 아래 아무 설명도 적혀 있지 않다. 누군가 묻는다면 어릴 적 제 사진이에요.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수연만은 안다. 그 사진을 오랫동안 간직했던 사람이 그 사진 속 아이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를. 수연은 종종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건다. 이제 당신을 잊을게요. 그러나 그 말이 결코 진심은 아니라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다. 며칠 전 그녀는 그가 남긴 시집을 다시 펼쳤다. 책갈피에는 더 이상 사진이 없었다. 하지만 페이지 사이에 접힌 자국, 그가 손끝으로 여러 번 넘겼을 법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자국을 따라 손끝으로 페이지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그 위에 아주 작게 혼잣말을 남겼다. 저도 많이 그리웠어요. 아무도 듣지 못한 고백. 그러나 이 세상에 단 하나 남은 그를 향한 유일한 고백이었다. 어느 날 출근길, 수연은 병동을 돌다가 703호 앞에서 멈춰 섰다. 방 안은 조용했고 새로 입소한 노인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문을 닫으려다 그녀는 문고리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그리고 아주 낮은 소리로 누구도 듣지 못할 만큼 낮게 말했다. 아버지, 오늘도 잘 지내셨죠? 그 말엔 그 어떤 미련도 눈물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딸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하루의 시작이 담겨 있었을 뿐이었다.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딸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못했고 수연도 끝내 아버지라는 말을 목소리로 꺼내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서로를 불러왔다. 이제 그녀는 오늘도 침대 시트를 곱게 펴고 물컵을 채우고 창문을 닫는다. 그리고 세상이 모르는 이름 하나를 가슴 깊은 곳에 조용히 품는다. 그 이름은 누구에게도 들려줄 수 없는 단어, 오직 그녀만이 아는 아버지라는 말이었다.
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늘 수연을 부러워했다. 어떻게 그렇게 다 다졌어? 남편도 잘생겼지. 돈 많지. 애들 똑똑하지. 집은 또 어쩜 그리 근사해. 입꼬리를 올려 보이며 수연은 대답했다. 뭐, 그냥 운이 좋았지. 그 순간마다 수연의 속은 조용히 가라앉았다. 입술에 올라간 미소는 습관이었고 대답은 훈련된 자동응답기 같았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것도 대꾸하는 것도 더는 아무런 감정이 일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미 그랬다. 그들의 말처럼 남편 민석은 훌륭했다. 겉으로는 재벌가와 맞선 끝에 결혼한 지도 어느덧 17년. 결혼 초엔 다들 정략 결혼이라도 좋겠다며 농담 반, 진심 반의 시선을 던졌다. 수연은 처음엔 기대도 했었다. 언젠간 진짜 부부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가끔은 웃으며 밥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나 민석은 일로 가득 찬 삶을 살았고 수연은 그 삶에 스스로를 맞추는 법을 배워야 했다. 둘만의 식사는 늘 침묵이었다. 예전엔 괜히 대화를 이끌어보려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지만 민석은 고개만 끄덕이거나 가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어느 순간부터 수연도 아무 말 하지 않게 됐다. 눈 마주치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다. 말이 사라지자 마음도 멀어졌다. 하루의 색이 있었다면 수연의 하루는 무채색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회색에 가까웠다. 희망도 절망도 없이 감정의 중심이 텅 빈 그런 색. 부엌에서 밥을 짓고 마룻바닥을 닦고 아이의 일정을 확인하며 보내는 하루하루가 마치 타인의 삶처럼 느껴졌다. 숨 쉬듯 살아가는 그 반복 속에서 수연은 가끔 스스로가 사라진 것 같았다. 그러다 문득 친구 미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점심 어때? 애들도 학교 가고 남편들도 일할 테니 오랜만에 우리끼리.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아니, 오히려 이런 핑계라도 있었기에 숨이 트일 것 같았다. 수연은 식탁에 앉아 혼잣말처럼 대답했다. 그래, 나도 좀 나가야지. 토요일 아침 옷장을 열고 한참을 서 있었다. 예전엔 모임마다 뭘 입을까 고민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요즘엔 그런 열정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옅은 핑크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그렇게 여성스럽고 화사한 색은 오래간만이었다. 화장대 앞에 앉아 립스틱을 고르다 말고 거울을 들여다봤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턱선이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그 속엔 여전히 그때의 수연이 있었다. 차를 타고 나가는 길, 창밖으로 스치는 봄 햇살이 따뜻했다. 창문을 살짝 열자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렸다.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바깥 공기였다. 사람들의 말소리, 거리의 소음조차 낯설고 낭만적으로 들렸다. 수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뭔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았다. 곧이어 미정과 나영이 도착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웃었다. 수연아,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보여? 나 요즘 밥을 잘 챙겨 먹어서 그런가? 실은 어제 처음으로 혼자 와인을 마셨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며 작은 잔에 와인을 따르고 오래된 음악을 틀었다. 그 작은 행위가 수연에게는 큰 용기였다. 근데 수연아, 너 요즘은 어때? 미정이 물었다. 수연은 잠시 뜸을 들였다. 늘 해오던 대답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괜찮아, 잘 지내. 하지만 오늘은 말하고 싶었다. 그냥 사는 거지 뭐. 감정 없이, 의미 없이. 나도 나한테 물어보게 돼. 너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니? 하고. 순간 테이블 위 공기가 조용히 식었다. 하지만 두 친구는 아무 말 없이 수연의 손을 잡아줬다. 따뜻하고 묵직한 손길이었다. 넌 그런 거 말할 줄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래도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가 있잖아. 수연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눈앞에 햇살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무너지고 있는 일상 속에도 그 속을 비집고 들어오는 무언가가 있었다. 숨, 감정, 혹은 새로운 시작.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연은 처음으로 민석의 부재를 느끼지 않았다. 아니, 느껴도 괜찮았다. 앞으로가 더 무서울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가벼웠다. 이제 그녀의 하루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고.
수연은 그렇게 생각했다. 우리 2차 갈까? 미정이 제안하자 나영이 신나게 손을 들었다. 좋지. 오늘 수연이 표정 좀 봐. 살아났어. 계속 가자. 수연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 같으면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고 싶었다. 조금 더 바람을 맞고,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살아있고 싶었다. 도착한 곳은 의외의 공간이었다. 외관은 단정했고, 간판도 은근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조명이 은은했고, 음악은 낮은 리듬으로 공간을 감쌌다. 그리고 무엇보다 잘생긴 남자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수연은 순간 걸음을 멈췄다. 여기 뭐 하는 곳이야? 미정이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냥 기분 전환용이야. 부담 갖지 마. 앉아서 술만 마셔도 돼. 마치 쇼핑몰의 안내 직원처럼 단정한 옷차림, 하지만 눈빛은 무척이나 자신감 넘치는 젊은 남자들이 하나둘씩 테이블에 앉기 시작했다. 그들 중 한 명이 수연 쪽으로 다가왔다. 자연스럽게 아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다. 검은 셔츠에 단정한 머리, 눈빛은 깊었고 입가에 얇게 걸린 웃음은 어느 톤으로 말해도 다 설득력을 가질 것만 같았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뵙네요. 목소리는 중저음이었다. 부드럽지만 귀에 확 들어왔다. 수연은 당황한 얼굴을 감추려 물잔을 집었다. 손이 살짝 떨렸다. 웃지 않으려 애썼지만 눈가가 스르르 풀려버렸다. 오랜만이었다. 누군가를 보고 심장이 이렇게 요동친 건. 혹시 술 어떤 거 좋아하세요? 그가 묻자 수연은 천천히 대답했다. 와인 레드요. 와인 좋죠. 저도 좋아합니다. 특히 이 공간에서는 레드가 잘 어울려요. 분위기 때문일까요? 그는 시선을 떼지 않았다. 수연은 얼굴에 열이 오르는 걸 느꼈다. 친구들이 바로 옆에 있었지만 지금 이 테이블 위는 그 남자와 자신밖에 없는 것 같았다. 눈빛, 말투, 손짓 하나까지 어딘가 익숙하고 어딘가 끌리는 느낌. 제가 좀 늦었나요? 그가 물었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늦게 와도 반겨주셔서. 그 말에 수연은 피식 웃고 말았다. 민석에게선 단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농담. 짓궂지만 불쾌하지 않은 말투. 시선은 따뜻하고 자세는 자연스러웠다. 무엇보다 그 눈빛 안엔 관심이 있었다. 진심이든 아니든 간에 이 순간만큼은 자신에게 집중하는 눈빛이었다. 수연은 자기도 모르게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아주 오랜만에 하는 몸짓이었다. 그도 눈치챘는지 미소를 살짝 넓혔다. 머리 내린 게 잘 어울리시네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툭 하고 내려앉았다. 감사해요. 짧은 대답이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다. 감추려 했지만 표정이 먼저 무너지고 있었다. 민석과의 침묵 속에서 잊고 지냈던 표정들. 지금 이 낯선 남자 앞에서 차오르고 있었다. 옆 테이블에서 미정이 눈치를 채고 피식 웃었다. 수연이 얼굴 빨개졌는데 나영도 맞장구 쳤다. 그러게 무슨 얘기했길래. 수연은 괜히 물컵을 다시 들었다. 그냥 와인 얘기했어. 친구들의 시선은 장난스럽고 따뜻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수연의 공허했던 지난 시간들, 혼잣말 같은 일상들. 그러니 오늘만큼은 그녀의 흔들림이 낯설지 않았다. 남자는 와인을 따라주며 물었다. 오늘 하루는 즐거우셨어요? 수연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생각보다 많이요. 그가 미소 지었다. 그럼 오늘은 좋은 날로 기억되겠네요. 누구 덕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수연도 웃었다. 그러게요. 누굴까요? 와인이 한 잔, 두 잔 늘어날수록 수연의 마음도 느슨해졌다. 이 공간이 위험하다는 걸 몰랐던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위험이 너무 오랜만에 느끼는 두근거림이라 도망치기엔 아까웠다. 그는 무례하지 않았고 그 어떤 제안도 하지 않았다. 다만 눈빛과 말투로 수연의 감정선을 건드렸다.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확실하게. 술잔이 하나둘 비워질수록 공간은 흐릿해졌다. 조명은 부드러웠고 음악은 귓가에 감기듯 흘렀다. 수연은 잔을 기울였다. 입안 가득 퍼지는 와인의 쌉싸름한 향이
묘하게 위로처럼 느껴졌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맞은편의 남자로 향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끊임없이 깊이. 괜찮으세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 좋네요.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다. 오랜만이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솔직해지는 게. 남자는 와인을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손끝이 유난히 단정했고 그 작은 움직임에도 여유가 배어 있었다. 수연은 그가 신경 쓰였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이 남자는 위험했다. 너무 부드러웠고 너무 익숙했다. 오랫동안 메말랐던 감각을 깨우듯 그의 눈빛과 말투는 수연의 감정을 건드리고 있었다. 조금만 더 그러다 보면 이 감정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 같았다. 그때였다. 남자가 문득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오늘 더 있고 싶어요?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수연은 술잔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다. 그의 질문은 직설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속엔 이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 순간 선택은 그녀에게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면 이 감정은 단순한 흔들림으로 끝날 것이다. 하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 수연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이미 취기가 올라 장난을 치고 있었고 주위는 그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 공간에서,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은 오직 두 사람만의 것이었다. 그는 무리하지 않았다. 수연이 대답을 망설이는 순간에도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마치 당신이 선택하면 돼요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 그 시선이 더욱 위험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네. 입 밖으로 나온 목소리는 너무 작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남자의 미소가 깊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연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수연은 그의 손을 보았다. 그리고 잡았다. 차 안에서는 말이 없었다. 창밖으로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도심의 야경이 차창에 반사되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수연은 몰래 심호흡을 했다. 지금 이 선택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가 없었다. 오히려 이 순간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졌다. 얼마만일까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이렇게 떨리고 긴장되는 기분이 드는 것이. 그리고 곧 차가 멈췄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다. 눈앞엔 낯선 호텔이 있었다. 거대한 규모는 아니었지만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였다. 문 앞에서 남자가 먼저 한 발짝 다가왔다. 그가 손을 내밀었다. 이번에도 수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문이 부드럽게 닫혔다. 조명이 은은하게 공간을 채웠다. 크지 않은 방, 창문 너머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다.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것 같은 정막 속에서 수연은 천천히 돌아섰다. 남자가 그녀를 보고 있었다. 한 걸음 다가왔다. 그리고 다시 한 걸음. 거리는 점점 좁혀졌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모든 생각이 멈췄다. 입술이 가까워졌다. 그리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다. 처음은 실수라고 생각했다. 정신을 차린 건 아침이 밝아올 무렵이었다. 창밖엔 희미한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고 방 안은 고요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낯선 공간, 낯선 침대, 그리고 곁에 누워있는 남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어젯밤의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감각이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그의 손길, 귓가에 스치던 낮은 목소리, 흔들리던 숨소리. 무슨 짓을 한 거야? 수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곤히 자고 있었다. 편안한 얼굴이었다. 그녀와 함께한 이 밤이 전혀 무겁지 않다는 듯. 그게 더 이상했다.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느낀다면, 조금이라도 흔들렸다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그것이 오히려 수연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건 실수였다. 한 번의 실수.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다.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한 번 더 침대 쪽을 돌아보았다. 남자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수연은 가볍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방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렇게 끝났어야 했는데 그를 또 보고 싶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루를 보냈다. 익숙한 집, 익숙한 부엌, 익숙한 공허함 속에서. 하지만 가슴 한편이 계속 저릿했다. 마치 그를 다시 만나지 않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경고음을 울렸다. 이러면 안 돼. 이미 한 번 실수했어. 더는.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어느새 다시 그 술집 앞에 서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낮보다 어두운 조명, 은은한 음악, 그리고 여전히 같은 분위기. 눈이 자동으로 그를 찾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있었다. 그 역시 그녀를 보았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 하나에 수연은 모든 이성을 놓아버렸다. 자리에 앉자 그가 다가왔다.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또 오셨네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마치 그녀가 다시 올 걸 알고 있었다는 듯.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냥 와보고 싶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앉았다. 오늘도 와인으로 할까요? 그의 말에 수연은 작은 숨을 삼켰다. 오늘도. 이건 그저 가벼운 인사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어쩐지 다음도 있다는 의미처럼 들렸다. 그가 와인을 따르며 물었다. 혼자 오셨네요. 네. 좋아요.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 순간 수연은 깨달았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자신이 다시 올 걸, 자신이 혼자일 걸, 자신이 이곳에서 그를 찾을 걸, 그리고 자신이 다시 이 감정에 휘말릴 걸 기대했어요. 그가 낮게 속삭였다. 순간 심장이 요동쳤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술 때문이 아니었다. 그를 보고 싶었던 감정, 아니, 그를 다시 느끼고 싶었던 감정이 너무도 선명해졌다. 수연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다. 이미 걷잡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 자주 보려면 공간이 있어야죠. 그가 웃으며 말하던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요청 같지 않았다. 마치 배려처럼 들렸다. 그와 수연, 둘만의 시간을 위한 장소.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공간. 수연은 민석과의 집에서 단 한순간도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한 적이 없었다. 늘 의식하고 조심하고 조용히 살아야 했다. 하지만 그와 있을 때만큼은 감정이 살아 움직였고 심장이 제멋대로 뛰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정의 일탈이라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남자는 수연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왔다. 보고 싶어요. 오늘 얼굴만 잠깐이라도 봐요. 수연 씨 생각이 계속 나요. 그는 늘 달콤하게 속삭였고 수연은 그 속삭임에 무너졌다. 어느 날엔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전 수연 씨가 이젠 편해요. 그런데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누군가 볼까 걱정도 되고. 그 말 한마디에 수연은 스스로 결심했다. 공간을 만들자. 둘만의 공간을. 며칠 뒤 수연은 강남의 한 신축 아파트를 보러 갔다. 주차장부터 로비, 복도, 심지어 엘리베이터까지 모든 것이 고요하고 세련되었다. 경비도 철저했고 외부인의 시선도 차단되기 좋았다. 이 정도면 되겠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수연은 그 아파트의 계약을 마쳤다. 영희는 자신의 이름으로. 그와 만난 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내 이름으로 했잖아. 그냥 공간을 제공하는 거야. 그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공간 제공이 아니었다. 수연은 그 남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내어주고 있었다. 이삿날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 여기 진짜 좋네요. 호텔 같아요. 수연 씨 센스는 진짜. 그는 손가락으로 천장을 가리키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이 침대에서 우린 아마 많은 추억을 만들겠죠. 수연은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의 말투는 가볍지만
이상하게도 믿음이 생겼다. 자신을 위해 기뻐하는 듯한 눈빛, 관심 가득한 말투, 그리고 무심한 듯 다정한 손길. 그날부터 강남의 그 아파트는 그와 수연만의 비밀 장소가 되었다. 하루 종일 생각나면 문자를 보냈다. 지금 올 수 있어요? 보고 싶어요. 조용히 혼자 있고 싶어요. 거기서 그는 대부분의 연락에 답했다. 30분만 기다려요. 지금 가는 중이에요. 수연 씨 얼굴 보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올 때마다 수연을 환하게 만들어 주었다. 아무 말 없이도 눈빛 하나면, 손끝에 닿는 체온 하나면 그는 그녀의 공허한 하루를 채워주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수연은 바보가 아니었다. 마음 한켠에서는 늘 질문이 들려왔다. 정말 날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이 장소와 지금의 편안함이 필요한 걸까? 내가 아파트 명의도 다 적었으니 얽히는 부담은 없고 편하게 들락날 수 있으니까. 그런 의심을 하면서도 수연은 그를 원했다. 그가 오는 발소리를 기다렸다. 어쩌면 자신이 더 많이 원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걸. 이젠 부정할 수 없었다. 밤이 되면 수연은 그곳에 혼자 앉아 와인을 따랐다. 그가 오지 않는 날도 많아졌지만 그녀는 기다렸다. 바보처럼, 아니,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세상은 다시 살아났다. 그가 웃고 안아주는 그 몇 분의 온기가 수연에겐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다.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고치던 수연은 문득 그가 웃는 얼굴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 옆에 다른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가 그의 눈빛을 받고 그 미소를 독차지한다면? 심장이 찌릿했다. 상상일 뿐인데 숨이 가빠졌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땐 아무런 기대도 없었다. 그저 잠깐 현실을 잊고 싶었던 순간. 그가 다가왔고 수연은 스스로 무너져줬다. 그리고 그 이후 그의 웃음에, 손길에, 목소리에 점점 빠져들었다. 그런데 요즘 자꾸 이런 상상이 떠오른다. 그가 수연이 주지 않은 셔츠를 입고 나타났을 때, 그가 휴대폰을 확인하며 미묘한 미소를 지을 때, 심지어 수연이 모르는 시간 동안 그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지, 그가 다른 여자와 웃고 있다면, 그 손을 잡아주고 있다면, 그 입술이 누군가의 귀에 속삭이고 있다면, 그냥 생각만으로도 참을 수 없었다. 그를 붙잡고 싶었다. 더 단단하게, 더 깊게, 더 강하게. 그래서 수연은 하나씩 뭔가를 내주기 시작했다. 요즘 좀 피곤해 보이네요. 어디 갈 때 차 있으면 편할 텐데. 이거요. 그냥 지나가다 생각나서 샀어요. 당신이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예쁜데 이 셔츠는 당신 느낌에 더 가깝지 않아요? 그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너무 비싸 보여요. 저 그런 거 못 받아요. 하지만 수연은 그의 손에 억지로라도 물건을 쥐어주었다. 그의 미소, 그 눈빛이 돌아오면 그걸로 충분했다. 차 한 대, 시계 한 개, 셔츠 몇 벌. 카드값이 늘어났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가 나를 잊지 않을 수 있다면. 그는 종종 말했다. 수연 씨는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 처음이에요. 사실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나서 감사해요. 그 말들이 수연을 마비시켰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감사와 인정, 그리고 의존. 그게 그녀에겐 전부였다. 하루는 그가 늦게 연락을 했다. 저녁 7시를 넘겨도 답장이 없었다. 문자도 전화도 조금 불안했지만 참았다. 그런데 밤 10시쯤 그의 SNS에서 좋아요 목록을 보다가 낯선 여자의 아이디를 발견했다. 클릭해보니 그 여자는 강남 한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에 오늘 오빠랑 너무 행복했던 시간 이라는 문장을 남겨두고 있었다. 오빠.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수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가만히 벽을 바라봤다. 온몸에 힘이 빠졌고 속이 메스꺼웠다. 그녀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 그럴 리 없어.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의심은 불씨처럼 커져갔다. 그가 늦게 온 날, 바빴다고 했던 이유들, 가끔 뿌옇게 흐려졌던 눈빛. 수연은 다음 날 그를 불렀다. 그는 언제나처럼 태연하게 아파트에 들어섰다. 보고 싶었어요.
미소와 함께 다가오는 그를 보며 수연은 참았던 감정을 꾹 눌렀다. 나 당신에게 너무 많은 걸 주고 있는 건 아닐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저한테요? 아니에요. 전 그냥 수연 씨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그 대답에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이 진심일지 아니면 자신이 듣고 싶어 하는 걸 알아서 해주는 건지. 어느 쪽이든 이미 수연은 그 안에 갇혀 있었다. 이건 사랑일까? 아니면 중독일까? 점점 무너지는 자신을 보며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도 그가 손을 잡아주는 순간 모든 의심은 사라졌다. 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땐 이미 수연은 예감하고 있었다. 그의 말투, 눈빛 그리고 미묘한 손끝의 주저함까지 그건 요청이었다. 부탁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신호. 그는 말했다. 아니에요. 꼭 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요즘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게 너무 지치기도 하고 수연 씨랑 있을 때처럼 편한 공간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수연은 가만히 그를 바라봤다. 차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는 지금 수연의 마음을 더 밀어보고 있었다. 무슨 차 좋아해요? 수연의 입에서 나온 질문은 의외로 담담했다. 그는 눈을 반짝였다. 진짜요? 진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응. 필요하다면 알아볼게. 그 순간 남자의 미소는 반사적으로 퍼졌다. 감사하다는 말보다 먼저 나온 건 그럼 SUV는 어때요? 좀 튼튼한 걸로. 라는 구체적인 모델 얘기였다. 수연은 돈이 많았다. 생각보다 훨씬. 결혼 후 몇 년 만에 민석은 그녀에게 일정 자산을 넘겨줬고 그걸 기반으로 시작한 투자는 그녀에게 상당한 이익을 안겨주었다. 부동산, 주식, 그리고 사람을 잘 읽는 감각. 그녀는 부자였다. 단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 그래서 남자가 원하는 정도의 돈, 차, 보석 정도는 줄 수 있었다. 아니, 기꺼이 줄 수 있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그가 수연 곁에 있어주는 한. 요즘 좀 힘들어요. 수입도 줄고 알바 같은 거라도 해야 하나 싶어요. 그가 말을 흐리며 손등으로 이마를 문질렀다. 수연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가 일부러 약한 모습을 보이려 한다는 것. 눈빛은 여전히 여유로웠고 말투에는 계산된 여지가 있었다. 그럼에도 수연은 물었다. 얼마가 필요해요? 그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더니 곧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진짜 너무 고맙네요. 부담 주고 싶지 않은데 한 1,000만 원 정도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1,000만 원. 수연의 통장 안에서는 그저 숫자 하나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내일 보내줄게요. 그는 감동한 듯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진짜 내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수연 씨 없었으면 진짜 무너졌을 거예요. 그리고 난 진짜 수연 씨를 사랑해요. 그 말, 그 5글자. 사랑해요. 수연은 그 순간을 오래도록 가슴에 묻어두고 싶었다. 의심도 했고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그의 눈빛과 손끝의 온기만큼은 진심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래서 그가 요구할 때마다 수연은 지갑을 열었다. 명품 브랜드의 재킷, 고급 시계, 심지어 그가 사고 싶다고 흘려 말한 스마트 기기까지. 그녀는 미리 준비해 두었다. 마치 그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내어주는 여인처럼. 가끔 거울 앞에 앉아 수연은 생각했다. 나는 지금 그를 사랑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 사랑이 필요한 걸까? 민석과의 결혼 생활은 늘 안정적이었다. 감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배웠고, 사람은 사랑 없이도 사라진다는 것도 익혔다. 하지만 이 남자와 함께하는 지금은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수연을 흔들고 있었다. 그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주는 것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걸까? 하지만 수연은 그 대답을 알고 싶지 않았다. 그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곁에만 있어준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밤이 깊어지고 남자가 옆에서 잤다. 수연은 천천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가 편안하게 숨을 쉬는 모습, 가끔 미세하게 꿈틀이는 입꼬리, 모든 게 아름다웠다.
사랑이라고 믿고 싶다. 그래야 내가 계속 이 모든 걸 줄 수 있으니까. 수연은 그의 손끝을 살며시 감쌌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날 사랑한다고 말해줘. 내가 믿을 수 있을 만큼만이라도.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늘 그랬듯 조용히 식사를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출근했다. 말수가 적은 건 결혼 초부터 그랬기에 수연은 그 침묵이 익숙했다. 오늘 저녁에 나가서 식사할까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민석은 조용히 수저를 놓으며 말했다.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요.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넥타이를 고쳐맸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수연은 마음을 놓았다. 몰랐구나.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강남 아파트, 남자의 시계, 차, 명품 옷들. 그 모든 흔적은 집 밖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민석은 관심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수연은 몰랐다. 민석은 모든 걸 알고 있었다. 2달 전, 민석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서를 내밀었다. 회장님, 따로 확인하실 게 있다고 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민석은 별말 없이 그 파일을 넘겼다. 아내의 외출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차량 이동 경로, 심지어 강남 아파트 매매 계약서까지.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아무런 감정도 없이 페이지를 넘겼다. 사진 몇 장이 첨부되어 있었고 그 속엔 낯선 남자와 웃고 있는 수연의 얼굴이 있었다. 민석은 사진을 오래 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고 파일을 넣었다. 그날 저녁 수연은 민석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요즘도 바쁘죠? 민석은 피식 웃었다. 늘 똑같아요. 바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그 웃음 속엔 아무런 따뜻함도 없었다. 이미 그의 눈엔 계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석은 철저했다.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수연과의 결혼도 사랑이 아닌 계획이었고 함께 살아온 17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무방비였던 적이 없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사람은 감정에 지배당하는 순간 약해진다는 걸. 그래서 그는 침묵을 선택했다. 수연의 일탈, 그 젊은 남자, 감정의 휘청이 모든 걸 차분히 지켜보며 기록하고 모으고 정리하고 있었다. 수연은 여전히 착각하고 있었다. 민석은 무관심해. 우리 사이엔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나도 이제 내 삶을 찾는 거야. 그녀는 가끔 아파트에서 남자와 와인을 마시며 민석을 생각했다. 당신은 날 몰라. 당신은 내가 어떤 외로움 속에 살아왔는지 모를 거야. 하지만 민석은 알고 있었다. 그녀의 외로움도 일탈도 충동도. 그는 다만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가 어디까지 무너지는지, 어디까지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잃게 되는지를. 민석의 서재 안엔 이미 정리된 자료 파일이 3건이나 쌓여 있었다. 강남 아파트 계약서, 차명의 변경 서류, 현금 인출 기록, 사진, 녹음, 문자 캡, 그리고 수연의 표정까지 담긴 영상. 그는 모든 것을 알고 그러나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말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는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이 결혼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가장 이득을 볼 수 있을지를. 당신, 오늘 늦어요? 수연이 문 앞에서 물었을 때 민석은 살짝 미소 지었다. 응. 좀 더 정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수연은 그 미소에 잠시 머뭇했다. 왠지 모르게 그 미소가 차갑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날 밤, 민석은 서재에서 혼자 노트북을 열고 화면 속 어떤 남자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카메라 속 남자와 수연이 웃고 있었다. 소리 없이 웃는 장면. 하지만 민석의 눈엔 그 장면이 한없이 소란스러웠다. 그는 웃었다. 느리게, 조용하게. 그 웃음 뒤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다. 우린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다. 처음 만났을 때 민석은 딱딱한 표정으로 명함을 건넸다. 수연 역시 웃지 않았다. 그저 잘 부탁드립니다. 란 인사만 오갔다. 그 만남은 계약이었다. 사랑이 아닌 조건, 감정이 아닌 합의. 수연의 아버지는 수년 전부터 민석의 가문과 관계를 다져왔고
그 결실로 이 결혼이 성사됐다. 기업과 기업, 이름과 이름, 이익과 이익. 모든 게 정확하게 짜인 퍼즐 같았다. 그리고 수연은 그 퍼즐 한 조각이었다. 신혼여행도 간단했다. 하와이의 고급 리조트였지만 함께 찍은 사진은 2장뿐이었다. 한 장은 호텔 로비, 다른 한 장은 바다를 등지고 찍은 단체 사진. 그마저도 각자 따로 서 있었다. 그 이후로도 민석은 줄곧 바빴고 수연은 그 바쁜 틈에서 스스로를 단련시켰다. 의전, 접대, 행사, 이미지 관리. 처음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기업의 아내 역할에 익숙해졌다. 감정은 없었지만 안정은 있었다. 어느 순간 수연은 생각했다. 이런 삶도 나쁘지 않다. 아예 기대를 지우면 실망도 없으니까. 그러나 인간은 욕망 없이 살아갈 수 없다. 무채색 같은 삶을 오래 견딘 끝에 수연은 작고 따뜻한 감정을 원하게 됐다. 그것이 그 남자였다. 처음엔 실수였다. 그 다음은 흔들림이었다. 그리고 이젠 중독이었다. 감정의 균열은 작은 틈으로 시작됐지만 그 틈은 점점 넓어졌다. 이젠 그녀가 서 있는 땅이 무너질 듯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자유로웠다.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몰래 메시지를 보내고 춤추겨 사랑을 나누는 그 순간들. 그것이 수연에겐 오직 자신만의 진짜 인생처럼 느껴졌다. 민석과의 결혼은 아버지가 만들어준 수연이라는 껍데기를 살게 했지만 그 남자와의 만남은 수연이라는 감정의 실체를 되찾게 해준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선택했다. 정해진 삶이 아닌 느끼는 삶을. 하지만 이제 그 자유가 덫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민석은 침묵했고 그 침묵은 점점 무게를 늘려갔다. 수연은 그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확신을 피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엔 결론이 숨어 있었다. 하루는 민석의 방에서 서류 뭉치를 정리하다 우연히 재산 분할 관련 약정서를 보게 되었다. 날짜는 최근, 변호사 사무실 명함도 함께 끼워져 있었다. 순간 손끝이 싸늘해졌다. 서류를 다시 원래대로 넣고 방을 나왔지만 그 문을 닫는 순간부터 심장은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다.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지? 민석은 지금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문득 떠오른 생각. 이건 결혼의 끝이 아니라 계약의 청산이다. 사랑이 없었기에 시작할 때도 차가웠고 사랑이 없었기에 끝날 때는 더 차가울 것이다. 그가 보낸 침묵의 신호는 단 하나. 나는 준비 중이다. 그리고 수연 역시 알아버렸다. 나도 이제 끝을 준비해야 한다. 늦은 밤 아파트에 혼자 앉아있던 수연은 와인을 따르며 생각했다. 이 모든 걸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 남자, 그와 함께한 나날들, 그 웃음과 체온, 속삭임, 그리고 그가 손을 내밀 때마다 열었던 지갑과 마음. 사랑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어쩌면 그건 도피였는지도 모른다. 정략 결혼이 만들어준 외로운 틈.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 그 자유를 위해 선택했던 사랑. 그 자유가 이제 날카로운 올가미가 되어 그녀의 발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비 오는 오후였다. 회색빛 하늘 아래 사람들의 우산이 좁은 인도 위를 바삐 오갔다. 수연은 우산을 접지도 않은 채 강남 아파트 입구로 들어섰다. 방문 예정은 없었다. 그저 보고 싶었다. 하루 종일 답장이 없는 그의 문자에 마음이 불편했고 왠지 모르게 불안감이 자꾸만 커졌다. 그냥 잠깐 얼굴만 보고 그가 잘 지내는지만 확인하고 돌아가자.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며 수연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익숙한 18층. 문 앞에 서자 속으로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삑.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낯설지 않았다. 익숙한 웃음. 어느 날은 그 웃음 하나의 하루가 다 환해졌고 어느 날은 그 웃음 하나에 마음이 뒤흔들렸다. 하지만 곧이어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진짜 웃기다니까. 왜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베개가 부딪히는 소리, 이불이 스치는 소리,
낮고 은밀한 웃음소리. 주연은 문손잡이를 꼭 쥔 채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섰다. 현관에서 거실까지는 단 몇 걸음. 익숙한 공간. 주연이 꾸몄던 소파. 그가 앉아 와인을 마시던 테이블. 그리고 방문이 반쯤 열린 채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들의 숨소리. 숨을 들이쉬었다. 향이 달랐다. 그녀가 놓고 간 디퓨저가 아니라 진한 향수 냄새. 주연이 쓰지 않는 향이었다. 발끝이 떨렸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누구도 수연이 이곳에 있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그를 보았다. 그는 침대 위에 있었다. 상반신이 드러난 채 긴 머리의 여자를 품에 안고 웃고 있었다. 그 손끝, 그 입술, 그 시선 모두 낯설고 차가웠다. 그는 말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여긴 우리만 아는 곳이야. 그 말에 여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오빠. 걱정 마요. 주연은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이곳은 우리만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단지 편한 장소였을 뿐. 주연은 가만히 서서 그 장면을 몇 초간 바라봤다. 소리도 없었다. 심장 소리조차 멈춘 듯 조용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살짝 닫았다. 손끝에 힘을 주지 않았다. 문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닫혔다. 돌아서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왜 날 속였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저 걸어 나왔다. 조용히,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손이 가늘게 떨렸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다. 차가운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본 수연은 잠시 멈춰섰다. 그녀의 얼굴은 생각보다 단단했고 놀랍도록 차가웠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동안 수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래, 여기가 끝이다. 여기서 나는 다시 나로 돌아가야 한다. 그는 몰랐다. 그 문을 닫은 건 단지 공간이 아니라 감정이었다. 그날 이후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항의도 울음도 따짐도 없었다. 그 흔한 왜 그랬어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정리했다. 한치의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계산된 방식으로.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강남 아파트 바로 매물로 내놓아 주세요. 가능한 한 빠르게요. 냉정하고 담담한 목소리였다. 마치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물건을 처리하는 것처럼. 이틀 뒤 부동산에서 매수자가 결정됐다는 연락이 왔고 수연은 단숨에 도장을 찍었다. 그 아파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 남자와의 기억도 함께 사라졌다. 며칠 후 남자는 평소처럼 아파트로 향했다.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삐삐삐삐 문은 열리지 않았다. 다시 한번 눌러봤다. 역시나 삐삐삐삐.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꺼내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조차 가지 않았다. 차단. 문자도 톡도 모두 E로 남아 있었다. 읽히지 않았고 전달되지도 않았다. 그는 당황하며 근처 카페에 앉아 전화를 반복했다. 그리고 수연의 번호를 저장하지 않은 다른 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 번호 역시 차단. 그 순간 그는 알아차렸다.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 그 다음 날 그는 수연이 예전에 보내줬던 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려다 결제 오류 메시지를 받았다. 잠시만요. 다시 한 번만 해보세요. 기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 카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다. 뒤늦게 확인해보니 그에게 주어졌던 모든 편의는 정지된 상태였다. 자동차도 견인되어 사라졌고 휴대폰도 요금이 정지되었으며 명품 옷을 살 수 있던 온라인 계정은 폐쇄됐다. 그리고 그가 마음대로 드나들던 그 공간, 그 침대, 그 와인잔, 그 웃음의 장소는 매도 완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흔적도 없이. 며칠 후 그는 수연의 사무실까지 찾아갔다. 리셉션 데스크에서 그의 이름을 들은 직원은 잠시 자리를 비운 뒤 돌아와 말했다.
죄송합니다. 수연 대표님은 외부 일정으로 당분간 뵙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냥 한 번만 전해주세요. 미안하다고. 부탁입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며 애원했다. 목소리는 한없이 낮고 떨렸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메시지는 전달해드릴 수 없습니다. 딱딱한 응답이었다. 그리고 곧이어 건장한 보안 직원이 조용히 그의 옆에 섰다. 그는 그 자리에서 더 말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눈앞이 흐릿해졌다. 이 모든 게 이렇게 조용히 끝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반면 수연은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가 전화를 걸고 문자와 톡을 보내고 사무실까지 찾아온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울고 애원하고 말하려 들었지만 수연은 단 한 글자도 허락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건 복수였기 때문이다. 폭발하지 않았고 불을 지르지도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그를 잘라냈다. 며칠 후 민석의 비서가 수연에게 메일 하나를 전달했다. 요청하신 자료 정리해드렸습니다. 그 안에는 정리된 남자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직업, 통화 내역, 과거 연애 전력, SNS 상의 흔적, 그리고 수연 외에 자주 연락하던 여성 리스트까지. 수연은 파일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웃음을 지었다. 기막혀서가 아니라 이젠 아무 감정이 없다는 사실이 놀라워서 그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다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여 창을 닫았다. 그리고 삭제. 그날 밤 수연은 와인을 따랐다. 언제나처럼 조용한 거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창문 너머 바람은 시원했다. 그녀는 조용히 잔을 들어 올렸다. 안녕. 입술 사이로 작은 인사가 흘러나왔다. 그는 듣지 못했지만 그건 분명히 이별이었다. 복수의 끝이었고 자유의 시작이었다. 비가 오고 있었다.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리고 거실 안은 그보다 더 조용했다. 수연은 고요한 집 안에 발을 들이면서도 이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다. 민석이 앉아 있었다. 서재가 아닌 거실 소파. 정면을 바라보는 눈빛엔 오래전부터 준비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왔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단단했다. 수연은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만 끄덕였다. 가방을 놓을 생각도 자리에 앉을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한 권의 얇은 서류철을 올려놨다. 겉표지엔 아무 글자도 없었다. 하지만 수연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민석은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이혼. 짧은 단어가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너도 원했던 거잖아? 수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숨이 목에 걸린 듯 그 한마디조차 내뱉을 수 없었다. 민석은 천천히 손을 들어 서류를 펼쳤다. 페이지가 넘겨질 때마다 묵직한 침묵이 방 안을 채웠다. 강남 아파트, 차량 명의, 계좌, 이체 내역, 사생활 동선, 그리고 사진. 남자와 함께 웃는 모습, 와인을 들고 건배하는 장면, 가끔 어깨에 손을 올린 채 걸어가는 뒷모습. 그 사진들 위로 수연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깔끔한 폰트, 정확한 정렬. 마치 법정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된 자료 보고서처럼. 그만큼 준비했으면 날 사랑했을 수도 있었겠다. 수연은 애써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공허했고 손끝이 차가웠다.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다. 감정은 계약서에 없었어. 너도 알잖아.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수연은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이 결혼은 조건이었다. 민석은 사랑을 주지 않았고 수연도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이 순간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혀 들어왔다. 여기엔 내가 지킬 수 없었던 약속들이 있고 내가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 민석은 마지막 장을 넘기고 펜을 꺼냈다. 테이블에 얹힌 이혼 서류 위로 손을 내밀며 말했다. 날카로운 방법도 있었지만 난 그냥 깔끔하게 끝내고 싶었어. 이게 너한테 마지막 배려야.
수연은 가만히 그 서류를 바라보았다. 펜이 손에 쥐어지지 않았다. 이름 석자를 쓰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끝은 피할 수 없다는 걸. 내가 미안했어. 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은 오래 맺혀있던 고백 같았다. 민석은 잠시 멈칫했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알고 있었어. 라고 짧게 말했다. 수연은 펜을 들어 차분하게 이름을 써내려갔다. 수연이라는 두 글자가 낯설게 느껴질 만큼 오래된 자신을 떠나보내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사인을 마친 서류를 조용히 민석 쪽으로 밀어줬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듯 고요해졌다. 민석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변호사는 내 쪽에서 정리할 거야. 너한텐 변호사비 포함해서 위자료 정산해서 전달하겠어. 내가 줬던 강남 아파트는 이미 매도한 걸로 확인했으니까 그건 계산해서 제외할게. 그의 말투는 여전히 정확하고 감정 없었다. 그러나 수연은 더는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웠다. 집을 나서며 수연은 잠시 현관 앞에서 멈췄다. 이 문을 닫는 순간 17년의 시간이 뒤로 밀려날 것이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나갔다. 빗소리는 여전히 창밖에서 울렸고 우산도 없이 맞는 빗방울이 왠지 모르게 시원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민석의 계산도 끝이 났다.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처음부터 계산되기 시작했다. 창밖엔 밤이 내려앉고 있었다. 네온사인 대신 침묵이 켜졌고 도시의 불빛은 건조하게 깜빡였다. 수연은 고요한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어떤 소리도 없었다. 그 남자의 웃음소리도 민석의 타자 소리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두근거림도 모두 사라진 밤. 그 남자도 그 사랑도 남편도 집도 모두 사라졌다. 그리고 남은 것은 자신뿐. 와인잔이 놓인 자리는 비어 있었다. 이젠 그 와인을 함께 마실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수연은 잔을 따르지 않았다. 마시고 싶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거실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봤다. 새벽 1시 27분. 세상이 가장 조용한 시간. 그리고 수연에게 가장 외로운 시간.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계좌를 확인했다. 잔액은 여전히 많았다. 투자해둔 주식도 안정적이었고 부동산 계약금들도 들어오고 있었다.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필요한 건 모두 가질 수 있었고 하고 싶은 건 언제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느꼈다. 자신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사실을. 사랑은 사라졌고 관계는 무너졌으며 자신이라는 사람마저 낯설게 느껴지는 지금. 그 돈은 단지 숫자에 불과했다. 수연은 조용히 거울 앞에 섰다. 조명도 켜지 않은 채 창밖의 불빛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피부는 여전히 곱고 눈가는 정리되어 있었다. 입술선도 단정했고 옷도 단정했다. 하지만 눈빛만은 어딘가 낯설었다. 예전엔 그 속에 작은 불씨가 있었다. 기대든 설렘이든 분노든 무언가 뜨겁게 살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눈빛은 무표정하고 조용했다. 아무 말도 아무 표정도 없는 낯선 여자 하나가 거울 안에 서 있었다. 이게 나야? 수연은 중얼이듯 말했다. 다른 사람 같았다. 겉은 여전히 수연이었지만 속은 무언가 텅 비어 있었다. 감정을 쏟을 사랑도 없었고 화낼 대상도 울 대상도 없었다. 오직 혼자. 폰을 켜보았다. 연락은 없었다. 민석은 예정대로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정산서를 보냈고 그 남자는 그 후로 단 한 번도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예상했지만 막상 그 현실이 닿자 그녀의 심장은 잠시 식어버렸다.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구나.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끝나는구나. 새벽 3시. 수연은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도시의 냄새, 고독한 건물들, 누군가의 불 꺼진 방들, 새벽을 지나는 택시 소리. 그 모든 것들이 자신과 닮아 있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어떤 얼굴로 살아야 할까? 주연은 생각했다. 처음엔 무너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이건 시작이기도 했다. 무너졌기에 다시 쌓을 수 있었고 모든 걸 잃었기에 오히려 가벼워졌다. 사랑도, 배신도, 결혼도 이제는 모두 지나간 시간. 남은 것은 자신의 시간뿐이었다. 침대에 누워 불을 끄기 전 주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젠 나만을 위해 살 거야. 그건 다짐도 아니고 선언도 아니었다. 그저 현실이었다. 그리고 그 현실이 처음으로 자유롭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며칠 만에 다시 마주한 민석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보였다. 변호사를 대동하지도 않았고 긴장한 기색도 없었다. 그저 익숙한 정장 차림, 조용한 눈빛, 그리고 어디선가 익히 봐온 웃음. 그 웃음이 오늘따라 너무 또렷하게 보였다. 주연은 민석이 부른 고급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으로 들어섰다. 늦은 점심시간, 이미 테이블 위엔 세팅이 끝나 있었다. 자주색 천 위에 놓인 금빛 커틀러리. 딱 민석다운 초대 방식이었다. 오랜만이야. 그가 먼저 말을 건넸다. 주연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민석은 잔에 물을 따르며 말했다. 오늘은 변호사도 없고 서류도 없고 그냥 너랑 얘기하고 싶어서. 주연은 물었다. 왜 이제 와서? 그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처음부터 이 순간을 준비했어. 그 말에 주연은 순간 눈을 깜빡였다. 그의 말은 지나친 자만처럼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예정된 결론을 말해주는 사람의 담담함이었다. 우린 감정이 없었지. 처음부터 서로에게 기대하지 않았고 사랑한다고 말한 적도 없었어. 그 대신 우린 조건을 택했고 그 조건 안에서 나는 내 자리를 만들었지. 그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다. 차가운 승자의 여유였다. 넌 틈을 택했지. 감정이라는 위험한 경로를 선택했고 난 기다렸어. 언제 무너질지, 얼마나 흔들릴지. 그때가 오면 모든 걸 되돌릴 수 없게 만들겠다고. 주연은 입을 열지 않았다. 민석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억을 거슬러 들어왔다. 그가 아무 말 없이 지나쳤던 날들. 침묵 속에서만 존재했던 눈빛. 무심해 보였던 무표정.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계산이었다는 걸 지금에서야 알 수 있었다. 결혼이란 건 사랑이 아니라 이익이란 걸. 너도 알고 있었잖아. 민석은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마지막처럼 말했다. 그러니까 이번 게임의 승자는 나야. 주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맞서고 싶지 않았다. 아니, 맞설 감정도 남지 않았다. 그의 말은 모든 걸 정리해 주었다. 이 결혼은 사랑의 실패가 아닌 계산의 결과였다. 그리고 그 계산에서 민석은 단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식사는 거의 손대지 않은 채 끝났다. 민석은 계산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연은 조용히 따라 나섰다. 현관 앞,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내 감정으로 사는 삶을 살아봐. 그게 얼마나 외로운지 곧 알게 될 거야.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고 경고도 아니었다. 그저 이긴 자의 작별 인사였다.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들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민석의 뒷모습이 사라진 그 순간 주연은 조용히 돌아서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그래, 당신이 이긴 거야. 이번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삶은 한 번의 게임으로 끝나지 않는다. 민석이 승리의 미소를 지은 이 순간은 결국 또 다른 시작점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누군가 앞에서 웃을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지금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는 숙여짐일 뿐이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민석은 처음부터
나를 필요로 했을 뿐이었다. 그에게 나는 감정이 아닌 조건, 따뜻함이 아닌 수치였다. 그 남자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는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그 말은 지갑을 향한 속삭임이었다. 아니, 어쩌면 내가 사랑한 사람도 없었다. 민석과의 결혼은 계산이었고 그 남자와의 관계는 일탈이었다. 둘 중 누구도 내 마음을 진짜로 두드리진 못했다. 내가 사랑한 건 어쩌면 사랑 그 자체였는지도 모른다. 누군가와 웃고 기대고 설렐 수 있는 그 환상. 하지만 현실은 환상을 지우기에 너무 정확했고 그 결과는 늘 공허했다. 처음부터 공허했던 관계, 끝도 허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살아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한 방 안에서 숨 쉬고 있는 나 자신을 느끼며 나는 생각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사랑이든 외로움이든 그 모든 걸 나라는 사람 안에서 흘려보내며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 다짐대로 수연은 다시 일상을 정돈하기 시작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다. 서류 정리는 끝났고 법적으로도 민석과의 모든 끈은 정리됐다. 아침이면 요가 수업을 듣고 점심엔 혼자 식당에 앉아 책을 읽었다. 처음엔 어색했던 혼자만의 시간도 점점 익숙해졌다. 수연은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잊혀졌던 자신의 얼굴, 목소리, 리듬을 다시 익혀가는 중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다시 흔들렸다. 비 오는 금요일 밤, 수연은 우연히 옛 친구와 만나 늦은 저녁을 함께했다. 근처에 조용한 주점 하나 생겼다던데. 한 잔 어때? 그렇게 발길이 닿은 곳은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작은 술집이었다. 은은한 조명, 부드러운 재즈, 그리고 적당히 흐트러진 공기. 수연은 코트를 벗고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그 순간 시선이 어느 한 사람에게 멈췄다. 그는 밭 쪽에 앉아 있었다. 단정한 셔츠 차림, 긴 손가락으로 잔을 돌리며 무심한 듯 음악을 따라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멀리서도 느껴졌다. 그 사람만이 가진 묘한 고요함과 깊이. 수연은 한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도 눈을 들어 수연을 보았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낯선 미소. 하지만 어쩐지 따뜻했다. 순간 수연의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다. 그날 밤 수연은 친구보다 먼저 자리를 떠났다. 주점 밖으로 나오며 비 오는 거리를 걸었다. 우산도 없이 손에 잔열이 남은 잔을 들고 그 사람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고 이름을 묻지도 않았다.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다. 오늘 밤 아주 오랜만에 마음이 흔들렸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수연은 그 주점의 이름을 검색했다. 연남동 103. 매주 금요일엔 재즈 피아노가 있는 조용한 테이블 바. 그녀는 다시 핸드폰을 내려놓고 생각했다. 오늘 밤 혹시 또 그가 올까?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건 사랑을 다시 시작한다는 뜻은 아니었다. 다만 그 기억이 너무 따뜻했고 그 눈빛이 너무 살아있었다. 그렇게 수연은 다시 발길을 옮기기 시작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믿지 않아도 다시 사람을 향해 걷는 마음이 어쩌면 가장 솔직한 감정이 아닐까. 나는 모든 걸 잃었다. 하지만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다는 마음까지는 잃지 않았다. 그 밤이, 그 미소가 내 안의 마지막 불씨를 건드렸다. 그리고 나는 그 불씨를 따라 걷고 있다. 끝나지 않는 밤 속에서 또 한 번 나를 찾아 나서는 중이다.